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무역계약론 수업을 진행하게 된 안태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3월에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역계약론이라는 수업이 무역학 개론이나 여러분들이 무역 상무 수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무역 실무, 무역 상무 분야의 계약에 대한 법리, 이론, 그리고 사례, 해석 등을 학습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저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PPT를 녹화한 동영상 강의로 우선적으로 대체를 하고 수업의 진행 정도를 보고 줌이나 이런 화상 회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조만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재는 여러분들 강의에 LMS에 공지했던 것처럼 무역계약론 제2판 이용근 교수님 책을 사용을 하고요. 물론 PPT 강의 자료도 제공이 됩니다만 여러가지 조금 더 많은 내용과 깊은 내용을 교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함께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수업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수업 진행과 시험, 출결, 성적 배정 이런 부분들은 LMS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개념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약을 쉽게 얘기할 때 강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를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법률 관계, 법률에 의한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약의 어떤 의미를 좀 살펴보면 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바라는 바에 따라서 그 사이 법률 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계약이란 게 뭐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이상의 뭐 3명, 4명 그 이상의 복수의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뭔가 나 혼자 계약했다. 뭐 그건 뭐 나 혼자의 다짐은 될 수 있지만 혼자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법률적인 관계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성립이 되려면 그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컨센서스, 뭐 어그리먼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의사의 표시가 합치가 되어야만 법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법률 관계를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강의 계약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협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 법률 어떤 현상을 채권 관계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협의의 계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 관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고 뭐 그런 관계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물론 그런 관계도 당연히 뭐 채권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관계라는 게 채권 채무가 생겨나는 관계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채권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도 쉽게 생각해 보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죠. 수출자는 무역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수입자에게
계약 물품을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반대로 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의무가 생겨나게 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생겨나지만 그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받을 권리가 생겨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채권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역계약에서 말하는 어떤 물품 인도 의무, 대금 지급 의무와 같은 어떤 채권관계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협의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무역계약론 수업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이 협의의 계약, 채권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채권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법리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뭐 법률 관계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국제통상학부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무역 물류 분야에 있어서의 무역 실무 분야를 학습을 하는데 우리는 뭐 법대생들은 아니죠. 법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관계라는 것이 매우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이 무역 계약을 학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정도의 법률적인 개념, 소위 말하는 뭐 리갈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어떤 개념,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가 법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법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무역계약의 바탕이 되는 이 국제법,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법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륙법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영미법계라고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쪽은 다 대륙법계고요. 이 대륙법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와 독일,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이제 시작이 된 그것을 이제 대륙법계라고 하고, 반대로 영국이나 미국의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대륙법을 성문법원, 그리고 영미법은 불문법원, 뭐 판례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고요. 대륙법에서도 판례가 존중되고요. 영미법에서도 SGA나 인슈런스 액트처럼 성문법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과 영미법을 그렇게 어떤 딱 쉽게 딱 잘라서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서로 상이한 법체계, 서로 상이한 법률 시스템, 제도, 간습, 법 간습이나 간행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하다,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상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민사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법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는 한국법에 의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보통 그렇지만 이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간의 물품에 대한 매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법도 있을 수 있고 중국법도 있을 수 있고 미국법도 있을 수 있고 영국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와 한국과 법체계가 유사한 국가들은 상관이 없으나 우리 한국과 상이한 법체계,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소송이라든지 그 소송의 진행이라든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미법에서는 대륙법과 다른 영미법에서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미법에서는 계약을 약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속. 뭐 우리들도 이제 약속을 많이 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저녁 약속, 술 약속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약속이 단순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의 약속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란 거는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이야기된 내용을 어떤 특정한 방법이란 건 뭐
아까 제가 친구 사이 약속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수약자, 여기서는 수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속을 하는 사람, 약속을 제의하는 사람과 약속 제의를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약자는 당연히 약속 제의를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 약속 제의를 받는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구두로든 뭐 전화로든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정당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위 또는 부작위의 의사표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냥 액션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부작위는 그 반대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럼 다시 이 내용을 보면, 약속이란 건 결국 뭐 전화가 됐든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게,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에는 약속을 하는 사람, 약속 제의를 하는 사람, 약속 제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 관계가 우리의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을 해보면 청약자와 승낙자, 거래 제의를 하는 사람과 그 거래 제의를 받는 사람 간의 합의로 확장되게 되고 그 의미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약의 의의라는 거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계약은 그냥 단순하게 합의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합의, 이게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뜻한다란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계약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강의의 계약, 협의의 계약을 얘기를 할 때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아무래도 법적인 제약,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말 그대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있나요? 뭐 단순하게 친구 사이에서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합의, 이런 것들은 뭐 법적인 구속력이,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진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건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사가 합치됐다 하더라도 계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합의란, 어그리먼트란 무엇을 말하느냐? 각 당사자의 상대방, 타방 당사자에 대한 어떤 상호 동의의 표시를 의미를 하고, 계약은 결국 합의라고 하는 형식이다, 어그리먼트를 하는 형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합의에는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의 중에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라는 그 합의 중에서 전체 그 합의 중에 일부, 다시 말해서 합의 중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합의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 합의 중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애를 계약으로 한다,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계약은 이 협의의 계약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채권 계약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채권 계약 중에 국제적인 물품 매매 계약이, 다시 말하면 무역 계약이 된다, 이런 부분을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했던 부분을 3번 슬라이드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 계약의 어떤 주요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주요 원칙의 첫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주로 사실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뭐 행정자치, 뭐 자치구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으로서 이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냐? 사전적 적인 이겁니다. 인간의 사적 생활, 특히 거래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결정을 하고 그들이 결정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나 공권력은 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자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사적 영역에서 뭐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거나 국가가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규정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거래와 계약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어기거나 아니면 그 사회와 그 국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정도를 벗어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좀 파렴치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흉악한 어떤 잔혹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거래나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용납하거나 허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서양속이나 어떤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어떤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와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로 조금 나뉘게 됩니다. 이 실질법적이란 건 실제로 적용되는 법에서의 당사자 자치를 의미를 하고요.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법을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충돌되는 법이 있으면 그 충돌되는 법 중에 뭘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 저촉법적인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법률 저촉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법률 저촉.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한국에 있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뭐 한국법이 적용이 되니까 법률 저촉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무역계약, 국제물품매매 계약에서는 한 나라와 한 나라 내에서의 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국가와 상대방 국가, 뭐 2개국, 국제 간의 뭐 무역계약, 뭐 대금 지급, 물품 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 보면 그 한 나라와 상대방 국가 이 두 개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의 법률을 법으로서의 적용을 할 것이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법률 저촉이에요.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데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 그게 이제 법률 저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촉법적인 어떤 뒤에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만 저촉법적인 뭐 중거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중거법을 과연 충돌되는 여러 가지 법 중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이런 저촉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이런 법률 저촉의 문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스스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법을 A 국가, B 국가, C 국가에 있는 각국의 법 중에서 A 국가의 법을 사용을 하겠다. A 국가의 법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 이것을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한국법을 어기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법원이 한국에서도 다룰 수 있고 중국에서도 다룰 수 있고 일본에서도 다룰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안을 어느 나라 법원에 가서 재판을 진행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 관할을 하고 재판을 진행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당사자들 사이에서 소송지, 재판을 관할지를 결정하고 정하는 것을 소송상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계약 내용을 이루는 내용의 어떤 법적인 효력과 관련된 실질법적 당사자 자치 원칙이든 적용되는 법률 중에 무엇을 적용할지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 원칙이든 아니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지와 관련된 소송상 당사자 자치 원칙이든 결국 이 당사자 자치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법률 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적용되는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기 책임주의, 자기 결정주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의 내용이 정해지고 중거법이 정해지고 법률 관할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소송지가 정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가 결국 분쟁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적용되는 내용들을 당사자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자치 원칙에 이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민법에도 있고 뭐 그 외 다른 나라의 법에도 이 신의성실과 관련된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고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성실히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태한다든지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룬다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신의성실의 경우에는 그 어떤 내용이나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으니까 뭐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일을 하겠다. 그건 신의성실이 아니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 52시간 뭐 노동과 관련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는 것이 뭐 성실한 거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 거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뭐 신의를 가지고 최대한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 장소, 여러 가지 사회성, 그 사회의 어떤 상식이나 그 시장이나 그 업계의 통념에 따라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채무 이행에 있어서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 반대급부, 계약 이행과 관련된 반대급부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영미법 쪽에서 이거를 어떤 구체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미법에서는 이걸 근반원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앞에서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모순된 행위, 내가 어제는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제 했던 얘기와 오늘 한 얘기가 서로 상충되죠. 모순되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 게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모순금지에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데 어떤 기초가 됐던 어떤 상황들이 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행위를 성립한 그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원래 계약을 체결한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됐을 때는 그 계약이나 법률 행위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여기 쭉 나오는 용어들 중에 뭐 해제 또는 해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뭐 그 계약을 취소하는,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다만 이 해제와 해지의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뭐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을 해제라고 하고요. 해지는 기존에 존재했던 계약은 유효하고 이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해지가 되고요. 해제는 계약이 이렇게 지속이 됐지만 계약 체결이 됐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게 되는, 그렇게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계약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든다라는 의미로서 소급효가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권리 행사를 안 했어요. 장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상대방은 저 사람이 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서 믿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믿고 그 의도나 그 의사를 믿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 장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 그 권리 행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디 땅을 뭐 몇 년 이상 점유를 하면 뭐 자기 소유가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사실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형법상의 뭐 공소시효 제도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법이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효력이 생겨났을 때 이 효력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어떤 시효가 달성이 되거나 해서 이 어떤 법적인 관계나 법적인
법률 관계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 법에서 이제 보통법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실효의 원칙도 그런 거죠. 장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객관적 계약 이론입니다. 객관적 계약 이론이라는 게 뭐 계약에 대한 뭐 주관설, 뭐 객관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주관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영국에서 계약은 무조건 당사자의 의사 합치, 일방의 약속을 타방이 승낙하는 것이라고 하여 우리 보통 주관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합의 자체의 어떤 주관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관적이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않겠죠, 당연히. 주관적이다의 반대가 객관적이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중에 뭐 입증이나 이런 것을 증명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객관설로 옮겨오게 됐죠. 그래서 이 객관설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객관적 계약 이론에 따라서 자신의 주관보다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혼자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문서로 작성을 해서 남겨두거나 아니면 말과 글이 아닌 뭐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고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진다. 계약이 그런 행동, 말 이런 것들로 합의가 되고 합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객관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례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뭐 의사의 객관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미묘한 문제가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요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합치시키고 성립시키는 데는 당사자 의사 중요하다. 근데 그 당사자 의사가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그걸 누군가가 입증하기가 곤란하니까 객관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뭐 말이나 서면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사실 입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말과 글과 행동도 입증의 문제가 여전히 대두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6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걸 이제 피어리스호 사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수출업자가 있고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이 수출업자는 125호 가마니에 면화, 우리 그 솜 만드는 솜이나 이제 면 티셔츠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면이죠, 면. 그거를 이제 인도 본베이에서 출발해가지고 리버풀, 축구와 비틀즈로 유명한 리버풀에 도착하는 피어리스호의 선박 이름입니다. 선박명에 도착 인도 조건. 뭐 여기서는 뭐 FOB나 CIF나 이런 게 쓰인 게 1860년대였기 때문에 아마 인커텀스가 제정되기 이전 뭐 그 당시에도 뭐 FOB, CIF는 있었습니다만 이때도 뭐 그런 조건을 쓰지 않고 그냥 도착 인도 조건 아마 리버풀 항에 도착하는 뭐 그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이 피어리스호라는 선박이 우연히 두 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베이를 출발하는 피어리스호가 12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원고인 수출업자는 수출하는 사람은 12월에 출발하는 피어리스호, 그리고 수입업자는 10월 달에 출항하는 피어리스호를 의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계약이 지금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겠죠. 뭐 계약서를 썼다든지 뭐 아니면 구두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의사 표시가 됐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객관적인 의사 표현 자체가 다른 걸 의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배 이름은 피어리스지만 수출업자는 12월에 출발하는 그 배, 수입업자는 10월 달에 출발하는 그 배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수입업자 입장에서 의도한 선박에 10월 달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10월 달에 출발해서 리버풀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죠. 그래서 물품 인수를 거절했고, 이에 대해서 수출업자는 왜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돈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고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 당사자들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수출업자의 패소를 판결을 했습니다. 수출업자가 잘못했다 이거죠. 수입업자는 잘못이 없다 이거죠. 즉 수입업자가 10월 달에 배가 출발 안 했으니까 난 물건 안 받아라고 선언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출업자가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요지는 수출업자가 정말 불법이나 위법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계약,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처음부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출업자는 12월 달에 급여, 수입업자는 10월 달에 급여. 그러니까 서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달랐던 거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계약이란 거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법률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를 얘기하면서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겁니다.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렇게 본 겁니다. 너네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계약은 원래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인수 거절을 하든 말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계약이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네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수출업자만 괜히 뭐 물건 잘못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역 계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서로 무역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각자. 그런 사안인 겁니다. 자, 이런 피어리스호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계약법과 관련된 리스테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테인먼트.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영미법은 뭐 대체적으로 판례 중심주의, 불문법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편적인 기준이라고 했죠. 미국에도 성문 법원이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판례나 간습이나 관례, 간행들을 정리해 놓은 게 리스테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판례 모음집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리스테인먼트인데, 계약법과 관련된 리스테인먼트가 미국 법에 있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피어리스호 판례는 영국 법원에서의 판결이고, 이 미국 계약법의 리스테인먼트를 좀 살펴보면 다음의 내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라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이 사실을 알고 을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두 당사자 중에 예를 들어서 갑이 수출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출자는 알고 있어요. 피어리스호가 두 개란 게 12월 달에 출발하는 것도 있고 10월 달에 출발하는 것도 있고. 근데 수입업자인 을은 몰라요. 두 개가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사람이 의도한 급여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을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은 12호로 배가 두 개라는 거 알고 있고 B는 모른다라고 쳤을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속이거나 사기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의도한 배가 그 해당되는 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을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갑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이 의도한 배가 그 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갑도 알고 있고 을도 알고 있어요. 두 당사자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10호로 배도 있고 12호로 배도 있다는 걸 둘 다 알아. 그러면 둘 다 알고 있으니까 A는 12월의 그 배를 의도하고 있고 B는 10월의 그 배를 의도하고 있으니까 계약 합치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나는 사과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배라고 얘기해요. 사과하고 배는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자, 갑과 을 모두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영국의 판결처럼 미국의 계약법의 리스테인먼트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객관적인 당사자 의사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리스테인먼트는 한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모두 동일한 선박을 의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뭐 그건 뭐 논의할 필요 없이 그냥 계약 성립인 거고요. 갑은 첫 번째 선박을 의도하고 을은 두 번째 선박을 의도하면 그거는 둘 다 서로 다른 선박을 의도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만한 이유가 없을 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앞서 있었던 내용이 좀 더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 거죠. 이게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갑은 을이 2번 선박을 의도하는 것을 알고 을은 두 척의 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쉽게 말하면 갑은 내용을 알고 을은 모른다. 그거죠. 그건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죠. 모르는 사람이 의도한 배로 간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네 번째, 어느 당사자도 두 척의 피어리스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갑은 을이 2번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을은 갑이 1번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2번이 성립된다는 거죠. 뭐 약간 뭐 말장난 같은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모르는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선박으로 그 배 해당되는 배에 계약이 성립된다. 그 배로 계약 성립을 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 다 알고 있거나 둘 다 모르면 계약의 의사합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어떤 유효성과 계약의 객관적인 의사표시, 객관설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이렇게 좀 사례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뭐 표현이나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 중요하지 뭐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약론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개요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너무 이 내용을 너무 분석하거나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계약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모든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다 합의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계약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피어리스호가 몇 개고 피어리스호가 뭐 여러 개고 뭐 이런 것까지 합의가 안 된 거죠. 앞에 사례에서는. 그렇지만 계약이 이행됐다고 믿고 행동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객관적 계약 이론이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나 조건이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하면 내가 물건을 팔겠다, 너 물건을 사겠다 이런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은 성립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항을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주요한 내용 그리고 실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계약의 의의, 계약의 객관적 계약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앞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 법적인 관계를 형성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는 대표적으로 가정적이거나 사교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합의, 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사교적인 목적으로 내일 밥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런 것들 뭐 어긴다고 해서 뭐 감옥에 보내고 뭐 벌금 때리고 뭐 그러지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바탕으로 인해서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서로 간의 법적인 구속력을 만드는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의미, 계약의 의의,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사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난해하고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익숙하거나 좀 쉬운 내용들입니다. 자, 계약의 종류. 가장 대표적으로 매매 계약이죠. 우리가 무역에 대한 계약을 공부하는 무역 계약론 수업인데 결국 무역 계약이란 건 국제 간에 물품을 사고 파는 계약이 무역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계약이라면 결국 매매 계약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어떤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매도인은 물품을 넘겨주고 물품의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게 물품을 준다는 거죠. 내 물건을 너한테 준다는 거죠. 이 반대급부로서 물품 받아가는 사람이 물건 넘겨준 매도인한테 뭘 준다? 대금을 준다.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onsider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반대급부, 약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영미법의 계약법상 이걸 이제 약인, consideration을 약인이라고 하고 보통 뭐 반대급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 반대급부로서 대금을 받아온다. 이게 물품 매매 계약. 즉 나는 물건을 너한테 팔고 너는 나한테서 물건을 사간다.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의 SGA와 미국의 UCC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미법이 제가 뭐 사람들은 영미법이 불문법이다, 법전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물품 매매에 관한 법 SGA, Sale of Goods Act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SGA가 매매와 매매의 합의를 구별하여 매매는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매매의 합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장래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계약 성립 후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 계약은 이 정의에 따르면 매매가 아니라 매매의 합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SGA에 따르면. 그러면 매매는 뭡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는 내가 물건을 사는 그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고 그 물품의 대가인 대금이 뭐 카드든 현찰이든 뭐든 바로 지급되죠. 그래서 내가 돈 주고
물건 사는 거죠. 바로바로. 근데 무역 계약이란 거는 보통 국제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이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시간을 좀 달리해서 물품을 먼저 보내고 대금을 늦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금을 먼저 보내고 물품을 나중에 가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사후에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SGA 관점에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무역 계약은 보통 매매 합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UCC. 이 UCC는 미국의 통일 상법전입니다. 그래서 UCC, Uniform Commercial Cod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매매 계약을 물품의 현실 매매와 장래의 물품 매매 계약이 둘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무역 계약도 지금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매매가 아니라 장래의 물품 매매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후자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 UCC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든 국제 간의 무역 계약이든 둘 다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법도 이런 장래의 물품 매매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법하고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이 아닌 기타의 거래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 아닌 기타 거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5가지가 하나 이상 결여된, 그러니까 빠져있는 거래를 매매 계약이 아닌 기타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사자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합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물품이 없는 거죠. 네 번째,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적인 대금 지급이 없는 거죠. 반대급부가 없는 겁니다. 약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개 중에 뭐 한두 개가 하나 내지 2개, 뭐 혹은 그 이상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아닌 기타 거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이라고 하면 바터죠. 바터 거래. 이건 매매 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금전적 대가가 없기 때문에. 자, 상속이나 증여. 이거는 반대급부가 없죠. 누구 하나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자, 임대 계약.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려주는 거죠. 임대라는 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자, 근로 계약.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용역이라고 하는데 노동을 제공해 주는 거죠. 어떤 유형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품, 제품, 물품이라고 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로계약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고 보증계약도 마찬가지로 물품의 이동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매매계약이 아닌 기타 거래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물물교환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임대계약, 근로계약, 보증계약, 뭐 보험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은 다 매매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SGA, UCC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뒤에서 얘기할 비엔나 협약, CISG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계약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자 하는 무역계약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무역계약은 물품매매 계약입니다.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인데 이 물품 매매가 국내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다르게 해서 국제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되고 매수인이 수입업자가 돼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한테 물품을 보내고 그 보낸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리고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이 물품 매매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달리 말하면 무역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무역 계약이라고 하면 무역 계약을 다른 말로 하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역 계약이라고 할 때 물품의 매매만을 그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술과 같은 용역 아니면 저작권, 상표권,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뭐 영화나 음악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돈의 이동. 돈은 형태가 있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이 돈은 일반적인 상품이나 제품이나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전이나 뭐 증권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물품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우리 요즘에 뭐 OTT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그 어떤 컨텐츠들, 디지털 컨텐츠들,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동.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이다 치자면 그 동영상이라는 게 파일은 존재하지만 그게 사람 눈에 보이는 물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고 합니다. 무채물, 형태가 없는 물건이라는 거죠. 디지털 파일로 0101 그 코드로 이루어진 걔네들의 거래. 이런 것들도 무역 거래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바라보는 관점은 물품, 눈에 보이는 물건, 상품, 제품, 물품을 거래하는 거, 국제 간에 거래하는 거. 이거는 협의의 무역 계약. 그리고 강의의 무역 계약은 국제 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용역과 같은 기술, 지적재산권, 전자적 무채물, 금융거래, 자본거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로서 사용되는 것이 강의의 무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매매계약의 대상입니다. 매매계약,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계약의 대상은 당연히 물건이겠죠. 물품. 그래서 물품을 정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물품은 부동산이나 무채물, 금전 이런 것들을 제외한 유체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SGA에서는 물품이란 무체 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모든 유체 동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미국 UCC에서는 매매계약에 충당될 당시 매매계약에 충당된다는 말은 매매계약의 대상 물품으로서 그 대상이 한정된다. 대상이 한정되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가능한 모든 것으로서 지급수단이 되는 금전, 투자증권, 무채동산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금전하고 투자증권하고 무채동산을 제외한 이동 가능한 것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해서 한국민법에는 유체물에다가 전기와 자연력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 물품을 분류를 하는 것은 국제무역에서는 주로 HS 코드 방식의 물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이제 카테고리화하는 이 세계 관세기구의 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하모나이즈 시스템. 그래서 관세, 통계, 통합, 품목불표로서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뭐 무역계약론 수업에 다뤄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이나 아니면 무역상무론 수업 때 한 번 이상 들어본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격이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이 되는데 첫 번째가 낙성 계약입니다. 이 낙성 계약의 의미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만으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계약이란 것은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쌍무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쌍방향 의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공히 모두 서로 어떤 채무를 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유상계약입니다. 세 번째로 유상계약인데 상호 대가적인 반대급부가 있는 계약이라는 거죠. 일방이 한쪽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가 있는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불료식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료식 계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뭐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로 오해를 하는데 불료식 계약은 특정한 요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어떠한 특정한 정해진 형태나 형식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료식 계약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법의 법원과 준거법을 좀 볼 텐데요. 먼저 계약법의 법원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지배하거나 다루는 여러 가지 주요한 법규, 국제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영국의 물품매매법 SGA와 미국의 통일상법 Uniform Sales of Act, 통일 매매법이죠. 유니폼 세일스 액트와 통일 상법전 UCC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피어리스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던 리스테인먼트, 이건 이제 판례를 집대성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과 미국의 물품 매매 계약에 관련된 각 법규고요. 국제적인 국제법도 있습니다. 뭐 헤이그 협약이 뭐 먼저 나왔었는데요. 1964년에 헤이그 협약을 통해서 미국이나 이런 서구 국가들하고 몇몇 국가들이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어떤 통일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헤이그 협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과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성립에 관한 통일법,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헤이그 협약은 뭐 지금 사실상 사문화되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물품 매매와 관련된 국제법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대표적인 국제법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 비엔나 협약, 뭐 다른 말로는 CISG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UNCCISG라고 하기도 하고 CISG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협약이 조인된 곳의 명칭을 따서 비엔나 협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비엔나라는 곳이 어떤 지명이기 때문에 이 비엔나라는 곳에서 체결됐거나 발효됐거나 하는 협약이 이 협약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엔나 협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그냥 정식 명칭인 UNCCISG 혹은 줄여서 CISG, 우리말로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내용은 준거법입니다. 준거법. 준거법이라는 표현을 제가 앞에서도 뭐 살짝 언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준거법이란 문제가, 준거법의 이슈가 이 무역계약론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준거법이 과연 뭐냐? 준거법이란 뭘 의미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계약, 그 어떤 법률적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거법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proper law 아니면 governing law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배하는 법, 그 계약을 지배하는 법이 준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영국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에 적용하기로 의도한 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아니면 그런 법이 없으면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법이 그 계약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준거법의 의미예요. 이 준거법이 단순하게 계약을 지배하는 법, 계약에 적용되는 법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무역계약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원만하게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양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일에 분쟁이 발생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과 양 당사자의 견해가 충돌이 됐을 때는 어느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가 없고, 뭔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결국 그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그 계약 내용을 누가 제대로 이행했고 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가를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경우에 계약 내용이 됐든 계약서가 됐든 양 당사자의 의사가 됐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이 준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A 당사자와 B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준거법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A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B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쟁의 해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준거법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무역계약에 있어서. 자, 보통은 계약 체결을 할 때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우리가 당사자 자치를 살펴봤습니다. 실정 거기에 보면 그 계약 내용과 관련된 실적법적 당사자 자치도 있었지만 무슨 얘기도 있었어요?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촉법이란 게 법이 두 개 이상 뭔가 이렇게 관련되어지는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뭘 적용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 그게 저촉법적 당사자 자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준거법을 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우선됩니다. 당사자들이 어떤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겠다라고 합의하고 결정했으면 그 나라 법이 그 무역계약을 지배하고 적용되고 지배하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분야, 그 시장, 그 어떤 필드에서,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 이런 방식의 규율과 규칙과 규범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준거법이 됩니다. 아니면 이런 당사자 합의나 어떤 전통적으로 규율해온 어떤 간섭이나 간행이 없었다라고 친다면, 이게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 CISG와 같이 무역 계약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국제 협약이나 통일 규칙이 그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당사자 합의나 국제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국가의 그 국민이거나 아니면 그 특정한 국가에서 상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그 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 있다, 강행 법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거법 이슈가 나타나는 게 앞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무역계약이란 거는 국제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한국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냥 한국 안에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는 그냥 그 한국의 법이 적용되면 됩니다. 준거법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가게에 들어가서 한국 돈을 내고 물건을 사오는데 다른 나라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중고법 이슈가 없어요. 근데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은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이고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무역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어느 나라 법이 되고 어느 국제법이 되고 어느 간행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거법을 어떻게 정하느냐? 주관주의가 있고 객관주의가 있습니다. 주관주의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당사자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중거법을 정한다는 거죠. 이게 주관주의입니다. 이게 주관주의고요. 자, 그다음에 객관주의가 있습니다. 객관주의라고 하는 거는 계약과 현실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중거법으로 해야 된다는 입법주의. 그리고 많은 객관적 요소들과 연결점을 찾아서 그 연결점을 바탕으로 중거법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주관주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고, 객관주의는 당사자 의도보다는 그 계약과 관련 있는 어떤 사실관계, 객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로 중거법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객관주의에 따르면 중거법을 선택하는 방법은 계약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계약이 체결된 장소라든지 아니면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라든지 이 계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기로 한 상사중재의 그 법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거법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객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중거법을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한국의 섭외사법, 국제사법에 따르면 이 중거법 결정의 원칙을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관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원칙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원칙과 예외. 원칙은 큰 틀에서 룰이고 그 큰 틀의 룰을 사람의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이 사회적 현상에 무조건 원칙으로만 적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예외적인 상황이 항상 발생하죠. 그래서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주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게 원칙이고 이 무조건 원칙 외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예외는 뭐냐?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당사자 의사가 있으면 당사자 의사에 따르면 되는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거죠. 그때는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합니다. 당사자의 의도가 이랬을 것 같아 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을 통해서 그 행위지법을 중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행위지가 또 명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장소,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통지한 장소, 이런 것들이 행위지가 된다. 그래서 행위지법을 따라갑니다. 의사가 불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 자치, 그래서 주관주의, 예외로 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위지법, 객관주의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법이나 상법도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로서 이 법을 중거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무역계약의 중거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거법 결정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거법 이슈란 게 여러 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거법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법적 지정의 문제점은
그 지정행위, 준거법을 지정하는 행위의 유효성이 인정되는데 그 준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법이나 국제규칙을 준거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걸 규정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국제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예시로서 신영장 통일규칙이나 인커텀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국제규칙입니다. 이걸 실제로 바탕으로 이거 인커텀스 이런 것들을 준거 규칙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무역 거래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역상무론이나 무역학 개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커텀스가 실질적으로 무역계약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품의 인도와 위험 이전과 관련된 부분만 국한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인커텀스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규정 안 된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촉법적 지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래 당사자가 지정한 법하고 그 계약 간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당사자들이 의도로서 어떤 특정한 법이나 국제규칙을 정했는데 이 법과 국제규칙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래나 매매 계약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의 그 어떤 주관이 중요하다, 당사자 자체가 중요하다 했는데 그렇게 정한 법하고 실제 내용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와 무역 계약이 이행될 때가 시기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되거나 법이 변경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시점에 그 법을 따라야 되는지, 무역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에 그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좀 난감한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지법과 계약 이행지법의 문제입니다. 자,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 보통 승낙과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성립의 장소와 실제로 물품이 인도되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 이행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론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어디를 정할 것이냐, 어디를 어떤 준거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약 체결지로서 준거법을 추정한다라고 친다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보통 계약 성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청약과 승낙이란 결국 거래 제의고 그 거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단순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 같으면 한쪽이 물건을 팔겠다라고 의사표시하고 한쪽은 물건을 사겠다 의사표시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계약이 성립이 돼버리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무역계약이라는 건 국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래 제의를 하는 장소와 거래를 승낙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한 장소가 계약 체결지인지 승낙을 하는 장소가 계약 체결지인지 아니면 승낙을 받은 장소가 계약 체결지인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약의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보낸 장소, 보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착해서 그 효력을 발생시킨 지점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승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승낙 또한 대체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뭐 여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격지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미법으로 발신주의를 보낼 때, 받을 때가 아니라 보낼 때 효력을 발생시킨다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CISG, 비엔나 협약,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은 이 계약의 성립과 관련한 효력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CISG를 가입한 이 유엔 협약이죠. 유엔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있어서도 기존의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제에서 이 CISG를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도달주의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이행지법입니다. 앞서 계약을 성립시키는 지점은 청약과 승낙, 그리고 그 청약과 승낙이 어떨 때,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냐의 이슈가 있었는데, 계약 이행지법을 통해서 중거법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수출국이 있고 수입국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계약 이행지가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FOB나 CIF에 따라서 그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B 같은 경우에는 본선 인도 조건이죠. Free on board. 그래서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준비한 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해서 준비한 선박에 본선 적재하거나 조달함으로써 물품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본선 적재를 기준으로 위험이 이전되고,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하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 부담 또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FOB죠. 인커텀스 상의 FOB. CIF는 주 운임 구간 혹은 보험료의 지급 인도죠. 물품 인도는 물품의 위험 이전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분기는 FOB처럼 수출국에서 본선 적재, 수출국 수출항에서 본선 적재했을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지만, 그 물품이 수입국의 어떤 목적지, 목적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주 운임 그리고 보험료를 매도인이 대신 내는 그런 조건을 CIF, 모두 다 인커텀스의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역학 개론이나 국제상무론, 무역상무론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학습했을 거라고 전제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B와 CIF의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FOB 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계약 이행지법으로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수출국이냐 수입국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본선 인도, 물품의 어떤 인도와 위험의 이전과 비용 분기가 수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지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나 판례에 많이 등장을 해요. 뭐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CIF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건 좀 애매하죠. 물품 인도는 분명히 수출국에서 일어나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서 주 운송 구간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FOB와 다르게 FOB는 명확하게 수출지로 바라보는 입장이 큰데, CIF의 경우에는 이걸 수출지로 볼 것이냐 수입지로 볼 것이냐가 첨예하게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판결하는 어떤 재판, 법원에서 관련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재반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IF 계약의 경우에는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강의 우리 무역계약론 수업에 제대로 된 이제 수업의 시작을 비대면 강의로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강의보다는 현장성도 떨어지고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국한되다 보니까 많은 제가 이걸 이제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량에 있어서도 여러분들한테 사실상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가 이 집중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분량으로서 3주차 강의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강의를 한 30분 단위로 끊어서 3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3개의 비디오 클립이 하나의 합본으로서 합쳐진 형태로 강의 자료를 LM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역 계약의 어떤 의의와 계약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형태라든지 그리고 계약법의 법원이나 중거법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요. 거의 끝날 부분에 우리가 FOB 계약과 CIF 계약에 있어서의 그 어떤 중거법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다음 시간 시작에는 요 관련된 어떤 사례 스터디를 하면서 4주차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건강관리 유의, 건강에 대한 유의 잘 하시고요. 조만간 대면 강의로 볼 때까지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과제를 잘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